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위한 첫 회담이 빈손으로 마무리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군은 즉각 오늘 밤부터 이란 모든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의 통행을 막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는 절차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부 유조선에 통행료를 부과해온 행위와 함께 국제 유가 급등을 우려해 용인해온 이란산 원유 수출길을 막겠다는 겁니다. But we're putting on a complete blockade. We're not going to let Iran make money on selling oil to people that they like and not people that they don't like or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몇 시간 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공지했습니다. 오늘 밤 11시부터 아라비아만과 오만만 등 모든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오가는 모든 국가 선박에 봉쇄 조치가 실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단 이란이 아닌 다른 나라 항구를 오가는 선박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돈줄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등 외부에서 보내는 전쟁 물자까지 원천 차단하는 사실상의 해상 전면 봉쇄에 나서는 겁니다. 실제 봉쇄가 이뤄지면 전쟁 장기화 우려와 함께 국제 유가의 추가 상승 등 전 세계 경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ou're going to see these energy prices continue at record levels, not for weeks, but months and years. 다만 위협 효과를 극대화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막판으로 가면서 매우 우호적이었다며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nd they haven't left. They haven't left the bargaining table. I predict they come back and they give us everything we want. 트럼프 대통령은 기뢰 제거 작업도 확대한다고 밝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전쟁의 최종 지렛대이자 압박카드로 더 강하게 활용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란은 미군이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해 봉쇄 조치를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해적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은 현지 시간 13일 성명을 통해 국제해역에서 선박에 대한 미국의 제한 조치는 불법이라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기 위한 이른바 상설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란의 항구가 위협을 받을 경우 페르시아만이나 오만만의 어떤 항구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 카드를 꺼내들면서 해협을 통과하려던 일부 선박들이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오늘로 휴전 일주일째가 됐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언제 자유로워질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봉쇄 발언이 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또 한 번 얼어붙었습니다. 일부 유조선들이 해협 통과를 시도하다가 다시 뱃머리를 돌리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몰타 국적의 초대형 원유 수송선은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려다 기수를 돌려 오만만 근처에 정박했습니다. 라이베리아 국적 유조선은 해협을 통과하기는 했지만 원유를 선적하지 못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해협을 통과한 파키스탄 국적 유조선 두 척은 각각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로 향했습니다. 미국의 역봉쇄 우려에 아예 해협을 지나지 못하거나 미국이 주시하는 이란 항만을 피해간 걸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한 이후에도 대부분 이란 국적이거나 이란과 관련 있는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란의 통행료 징수 등 구체적인 방침을 전달받지 못한 제3국 선박들은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대부분 해협에 머물러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더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기싸움이 계속되면서 해협 통행은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2주 휴전 기간이 흐르고 있지만 연일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만 커지면서 정상화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파키스탄에서 개최된 종전회담이 결렬로 끝난 뒤 미국과 이란 양측의 비난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합의에 거의 도달한 순간 미국이 꼴대를 옮겼다며 애초에 협상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 사이 회담이 열린 파키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이란은 어제 협상에서 미국이 다 된 합의에 재를 뿌렸다고 주장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협상에 참석했던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협상에서 극단적인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MOU가 합의에 거의 도달한 시점에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하며 꼴대를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교훈을 전혀 얻지 못했다며 선의는 선의를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협상단장이었던 갈리바프 의장도 미국은 이란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며 싸움을 걸면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미국은 애초에 협상을 하러 온 게 아니었다며 협상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آمریکایی‌ها به دنبال باز تحمیل اراده بودن بر ملت بزرگ ایران منتها از مسیر مذاکره و با ادبیات دیپلماسی. 네, 어렵게 마련된 협상이었는데 이 결렬된 결정적 이유는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네, 미국 측 협상 대표였던 벤스 부통령은 협상 결렬의 결정적 이유로 핵 개발 문제를 들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란이 갖고 있는 이 고농축 우라늄 400kg을 국외로 반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란은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우라늄 농축 제로를 주장하는 미국에 이란은 그럴 경우 원자력 발전도 포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알려진 대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였고 협상을 앞두고 일종의 진실 공방을 벌였던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문제도 합의의 걸림돌이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 양측은 어제 첫 협상의 결렬을 선언한 뒤에도 남은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회담 중재에 나섰던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웠을 텐데 중재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요? 네, 파키스탄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임시 휴일에 들어가고 또 전국의 군과 경찰을 불러 모았을 정도로 회담 개최에 공을 들였는데요. 주말에 한산했던 도로는 오늘 월요일을 맞아 다시 분주해졌고 파키스탄 외교 당국도 아직 대화가 끝난 건 아니라며 중재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샤크 파키스탄 외교장관은 이집트 또 사우디 외무장관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협상 진전 상황을 공유하며 대화 재개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또 샤리프 총리는 곧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 미국과 이란이 다시 마주 앉을 수 있도록 도움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다며 첫 협상 결렬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전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양측이 다시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연일 레바논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전장을 직접 방문해 군사작전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고 또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 장관이 이슬람 성지에서 크게 기도하고 점령 의지를 드러내는 도발까지 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와중에도 레바논에 퍼부은 무차별 공격.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에 네타냐후 총리가 군 지휘부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향한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겠다며 전의를 태웁니다. 완전히 무력해지도록 끝까지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וגם מטפלים בתמ"ס, אבל יש עוד עבודה לעשות. עשינו עבודה ענקית, הישגים אדירים. יש עוד מה לעשות ואנחנו עושים אותה. 헤즈볼라는 공격용 드론을 수십 대 쏘는 등 대규모 반격을 시작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멈출 때까지 계속 대응하겠다고 즉각 맞섰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동안 숨고르기를 했던 이란으로도 다시 눈을 돌려 전선을 오히려 넓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깨지자 이란의 전쟁을 다시 벌이려 준비한다는 보도가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참모총장이 준비 태세를 높이고 기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군에 지시했다는 겁니다. אחד הדברים שאנחנו רואים כאן זה שבעצם שינינו את פני המזרח התיכון. האויבים שלנו, איראן וציר הרשע, הם באו להשמיד אותנו. 이스라엘 고위 국방 당국자는
이란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충분히 압박하지 않은 채 전쟁이 너무 일찍 끝났다며 내부 강경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을 압박하고 정당성을 쌓으려 언론에 일부러 정보를 흘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슬람권의 군사 공격뿐 아니라 금기인 종교 도발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극우 성향인 국가안보장관이 예루살렘 구시가지 성지를 방문해 박수치며 큰 소리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곳의 주인이 된 기분을 느낄 거라며 점령 의지를 떠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곳은 이슬람 3대 성지인 알-아크사 사원이 있고 유대교의 성전산으로 불리는 장소로 유대인이 방문할 수는 있어도 기도는 금지돼 왔습니다. 성지 전체가 무슬림만을 위한 예배 장소에 극우 장관이 용납할 수 없는 침입을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핵심 거점인 빈트 즈베이를 거의 점령했으며 헤즈볼라 대원 10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지난 일주일간 포위망을 완성하고 빈트 즈베일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며 근접 전투와 공습으로 100명이 넘는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작전 개시 전 이곳에 헤즈볼라 최정예 부대인 라드완 부대를 포함해 최소 150명이 주둔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잠시 뒤 오늘 밤 11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봉쇄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관련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은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라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으로 봉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란도 군사 보복을 언급하면서 원유 수입 재개 전망이 극도로 불투명해졌고 국내 정유업계는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정유사가 수입한 원유를 저장하는 탱크입니다. 탱크 하나에 보관하는 원유는 75만 배럴, 1억 2천만 리터 정도로 모두 15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부분 가득 차야 하지만 지금은 절반 정도는 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한 달에 10번 정도 입항하던 200만 배럴 원유선 입항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부터 호르무즈 해협 우회 경로로 원유를 공급받고 또 다른 나라의 원유도 확보하고 있지만 탱크를 가득 채우기에는 역부족. 여기에다 정부 비축유 300만 배럴도 끌어오는 등 원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호르무즈 우회 경로인 사우디 양보항에서 원유를 첫 공급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동 국가에서도 원유를 수입하는 등 평상시 대비 50에서 60% 수준의 원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이 결렬되고 미국이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나선 상황. 심지어 이란도 강력한 군사 보복을 언급해 중동산 원유 수입 재개에 대한 기대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달까지는 이미 확보한 원유로 근근히 버틸 수 있지만 다음 달에 또다시 대체 물량을 찾아야 할 처지입니다. 당장 전쟁이 끝나고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도 탱크에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20일이 걸리고 공장 재가동까지 따지면 한 달 넘게 소요됩니다. 원유 수급 불안이 길게 이어지면서 70%로 떨어진 정제 공장 가동률을 올리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이란 전쟁을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교황 레오 14세의 갈등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라는 교황의 줄기찬 요구에도 아랑곳 없이 트럼프는 자신을 예수에 비견하며 유아 독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빈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드럽고 겸손한 성품으로 조용한 교황이라 평가받아온 레오 14세는 중동 전쟁에 대한 규탄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문명 파괴 위협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거나 전능에 대한 망상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연일 종전을 촉구했습니다. Basta con l'idolatria di se stessi e del denaro. Basta con l'esibizione della forza. Basta con la guerra. 누구의 말도 신경 쓰지 않는 트럼프는 가톨릭 최고 지도자에게도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교황이 범죄 문제에 취약하고 외교 정책은 형편없다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교황은 원하지 않는다고 직격했습니다. We don't like a pope that's going to say that it's okay to have a nuclear weapon. We don't want a pope that says crime is okay in our cities. I don't like it. I'm not a big fan of Pope Leo. 또 자신이 백악관에 없었다면 첫 미국인 출신 교황도 없었을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합성한 AI 이미지를 공개하며 구원자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가 교회는 미국 편에 서야 한다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 기독교계는 유례없는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하지만 NBC 뉴스 여론조사에서 대중의 레오 14세 호감도가 트럼프를 4배 가까이 앞지르는 등 미국 내 반전 여론을 돌리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레오 14세 교황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황은 전능하다는 망상에 대한 비판이 트럼프나 누구를 직접 공격하려는 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교황은 알제리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자신의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 했던 일과 같은 선상에 놓는 건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모든 이들이 전쟁을 피할 길을 모색하도록 하는 일은 절대 피하지 않을 거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 사태 45일째 상황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1시간여 뒤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절차 개시 시각입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을 패배한 대통령이라면서 도발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We think that numerous countries are going to be helping us with this also, but we're putting on a complete blockade. We're not going to let Iran make money on selling oil to people that they like and not people that they don't like or whatever. این رفتارهایی هم که از یکی چند ساعت بعد از مذاکرات شروع کرده من در دریای عمان، اقیانوس هند، در دوردست‌ها این میکنم اون میکنم خب طبیعیه که یک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각이 우리 시간으로 11시,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오전 10시가 될 텐데요.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자, 먼저 박 교수님,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일단 말 그대로 봉쇄를 시작하긴 하겠죠. 그러나 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으로만 뚫려 있는 나라가 아니라 위에 카스피해도 있고요. 러시아하고도 연결되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뭐 호르무즈 해협으로 나가는 석유는 못 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물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위쪽으로도 계속 교환하고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압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이외의 항구를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는 선박은 항해 자유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막으면 우리도 막을 수 있다. 이거 보여주는 걸까요? 의도가 뭘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대한 분노 군사작전, 전쟁이 이제 개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렸던 미국과 이란 간의 그동안의 47년 만에 최고위급 이 협상에서도 가장 큰 쟁점은 역시 핵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이 회담 결렬을 선언하면서 한 얘기도 이란의 핵 문제를 중점적으로 짚었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의 최후 통첩안을 이란 측에 제시를 했다라고 이제 하고 나왔는데, 근데 사실은 핵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약점이라고 판단되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돌아보면 지난 8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8일 아침에 최후 통첩 88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 중재하는
그 휴전안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휴전안의 조건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개방하고 미국은 이란을 향한 교량이나 발전소의 타격을 중지한다. 요거였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이후에 미국은 이란을 향한 공격은 중지했지 않습니까? 예. 교량이나 발전소는 타격 안 했고. 그런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이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휴전 합의를. 결국은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를 미국을 괴롭히고 전 세계를 괴롭히는 전가의 보도처럼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 봉쇄 카드는 그동안 안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 협상이 끝나면서 결렬되면서 이 카드를 꺼냈는데 그런 거죠. 이란이 원하는 배만 통과시킨다. 중국, 이란의 이 석유를 실은, 이란의 원유를 실은 배, 또 이란에게 통행세를 낸 배, 요것만 통행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안 된다. 반대로 이란 원유를 시킨 거, 이란을 목표로, 이란의 항구를 목표로 드나드는 배, 이란에게 통행료를 지불한 배, 요거는 추적해서 통과를 안 시키겠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배는 자유다.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호르무즈 해협의 역봉쇄가 아니라 이란에 대한 역봉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효과의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란이 통행을 허가한 배들만 지나가고 거기서 이제 통행료를 받았다고 알려진 그 배들만 이제 지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란산 원유를 실은 배들이 지나갔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배들을 다 통제하겠다. 그 밖에 배들은 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박 교수께서는 이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다 막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요. 국제 선단이 뭐 와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오롯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해상 봉쇄가 사실 제대로 성공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또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게 효과적으로 된다고 할 경우에 이란이 그러면 가만히 물러서느냐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또 바블 만답 쪽, 홍해로 가는 쪽도 차단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세계의 초크 포인트, 조인목이라는 그 두 곳이 막혀버리면은 이게 뭐 호르무즈 해협은 20에서 25%인데 수에즈 운하는 10%입니다. 뭐 거의 전 세계 3분의 1이 날아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미국과 이란이 서로 둘이 치고받고 싸워서 뭐 코피 흘리고 무릎 까지고 하는 거는 뭐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옆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되니까 이게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어쨌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고 한 것은 그 협상 와중에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뭐 이란이 우리 항복 뭐 이건 안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호르무즈가 막혔으면 봉쇄를 푸는 게 답인데 막혔는데 더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가는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뭐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 조준경으로 이 십자선에 걸친 이 선박들 그거 보여주는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긴장감을 더 높이고 있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카드를 꺼내놓은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꺼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마 심사숙고했을 겁니다. 어떤 전략이나 어떤 정책도 선택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얻을 이익과 위험, 이 손해를 함께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지난번에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그 순간 미국의 유도탄 구축함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측에서 밝힌 내용이고 통과했을 때 이란 혁명수비대가 강력히 경고를 했었죠. 이거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나 미국 구축함은 이것은 통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휴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 구축함 2척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부사령부에서 발표한 바로는 이것이 통행의 자유, 다시 말하면 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조치의 일환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봉쇄 이것이 이란 배는 철저하게 봉쇄하고 나머지 배의 통행의 자유를 위해서 기뢰를 제거하고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그래서 그쪽으로 통과하는 나머지 배들은 미 해군과 통화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작전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오늘 밤이 지나면 앞으로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주목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지금 보면 하르그 섬이 결국 이란 원유의 수출 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르그 섬에서 실은 배들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거의 대부분 80~90%가 중국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근데 사실은 수에즈 운하는 그 지중해 쪽으로 뚫리는 그 운하가 있지만 여기는 페르시아만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위를 못 나가거든요. 결국 호르무즈 해협밖에는 하르그 섬에서 실은 원유는 그걸로밖에 못 나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 이것이 이 해상 봉쇄의 효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해상 봉쇄를 통해서 그 작전을 성공한 몇 가지 대표적인 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그때 당시에 구소련, 공산주의 소련이 쿠바에 230km 사거리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봉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쿠바로 들어가는 항로를 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과 쿠바가 통행할 수 없도록 막았거든요. 결국은 소련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 미사일 배치하지 않기로 하고 튀르키예에 있는 미국의 미사일 기지도 일부 철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쿠바 미사일 위기가 해결되는 그 과정에서 이 해상 봉쇄 그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마 이란의 태도를 보면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란이 과연 주변국에 대해서 그 물리적인 행사 지금 휴전 중이기 때문에 이제 22일까지 휴전 아닙니까? 그때까지 실제 물리적인 행사를 할지 여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쿠바 해상 봉쇄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이제 미국이 이번에는 이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란에서는 이제 오판하면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갈리바프 의장은 SNS에 이 워싱턴 휘발유 가격 지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가격을 즐겨라. 이미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갤런당 4~5달러 정도 하는 것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가가 아무래도 이제 다시 이게 좀 계속해서 에스컬레이트 될 경우에는 좀 불안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저 4~5달러면 싼 겁니다. 4~5달러면 싼 거라고요? 예, 6달러 보통 넘고 있습니다, 지금. 6달러 이미요? 네, 6달러들 이미 6달러 된 적은 많았고요. 4~5달러는 저거 조금 지난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요즘 떨어진 거 반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시 올라가는 거 배럴당 4달러면 이게 우리 기준으로 리터당 2,000원 정도. 2,000원 안 되고요. 5달러가 넘으면 이제 2,000원이 되는데 5달러면 네, 4달러면 한 1,800원, 1,900원 정도 되는 미국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저지선이랄까요? 그게 갤런당 3.5달러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6달러가 되는데 제 미국에 있는 친구가 일주 전에 6달러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 리터당 우리 돈이니까 2,600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가격이죠. 우리나라는 버스를 타고 다니면 되지만 미국은 거의 불가능한 나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미국 휘발유 가격이 우리보다 한 진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잖아요. 그렇죠. 최소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에서 미국 가면은 휘발유 아낌없이 쓰는 게 참 좋았는데 이제는 미국이 더 비싸니까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런 고유가 추세에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가을까지 유가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발언은 처음 들은 것 같은데 11월 중간 선거까지도 유가 안 떨어지면 이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처한데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표현이 어떤 뜻으로 말했는지 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두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면 결국은 레임덕이 오게 되고 그동안 미국 중심의 이런 정책들이 상당히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중간 선거에서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란 측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가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고 그 효과로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을 패배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지금 이거 패배가 무슨 패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중간선거 패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패배한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유가를 계속 아프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가을까지 유가가 지속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뭐 중간 선거 그래 나 거기에 너무 그렇게 얽매이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더 할 위치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벤스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벤스 부통령이 이슬라마바드에서 아주 단호한 조치를 선언하고 떠나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그걸 연상시키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어차피 대통령 더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차라리 중간 선거가 어떻게 되든 그것과 관계없이 기왕 시작한 이 전쟁에서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문제라든지 대리 세력을 통한 테러 행위를 중지하고 그래서 이란을 아예 보통 국가로 만드는 이 일을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오케이라는 생각을 혹시 가졌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발언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도 이란에서도 유가가 오를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아마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리 좀 예방 주사를 놓고 유가가 올라가도 이제 충격을 받지 않게 약간 뭐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란이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면서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바벨만데브 해협 이것까지도 이를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홍해랑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경고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 뭐 아까 유가 말씀드린 것 좀 잠깐 보충할 것 같으면 뭐 미국 지역마다 편차가 있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캘리포니아 쪽을 말씀드린 겁니다. 캘리포니아 좀 더 다른 데보다 비싸거든요. 이 바블 만답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만답이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눈물의 문입니다. 그냥 이름 참 잘 지어야 됩니다. 눈물이요? 네, 눈물의 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뭐 신화적인 의미도 있고요. 뭐 사람이 많이 죽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 홍해로 들어가는 아주 좀 그 입구인데 관문인데 그렇게 아주 뭐 평탄한 곳은 아닙니다. 근데 이쪽이 막히면은 우리 한번 막혀봤어요. 막혀봐가지고 한동안 후티 반군이 여기를 계속 공격을 하는 바람에 배들이 무서워서 희망봉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바블 만답으로 해서 가면은 유럽까지 가는 시간보다 희망봉 돌면 2주가 더 가거든요. 당연히 운송비가 높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 보내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 막히면 정말 최악이죠. 그때는 호르무즈 해협은 안 막혔었거든요. 그래서 석유는 수입은 됐었는데. 그럼 그만큼 그 효과에 대해서 이란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요. 이게? 그럼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어느 나라가 가장 피해를 보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으로 안 빠져나가거든요. 석유가. 그래서 저쪽 홍해 쪽으로 빼는데 홍해 쪽으로서도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많은 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죠. 유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홍해가 막히면은 아무래도 세계 경제에 대한 타격이 더 커질 텐데 일단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작전을 위해서 군함 2척을 투입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란은 이란군의 경고를 받고 회항했다고 주장했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도 좀 궁금하고 이 기뢰를 찾을 수 있는 건지도 좀 알고 싶어요. 이제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이제 그 바벨만데브 해협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2023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하고 이어서 후티 또 헤스볼라 모두 이제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바벨만데브라고 하는 것이 후티에 의해서 좀 통강에 위협이 된 적이 있었고 많은 배들이 또 우회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유럽연합이 여기에 그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스피데스 해상 안보 작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런 연합 함대가 거길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군함들도 그쪽에서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질까에 대비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후티 반군이요.
2023년에 비해서는 세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말이죠. 이란과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원래 이란과 후티, 헤즈볼라 모두 한 집안 아닙니까? 네. 한 핏줄이고 한 집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뭡니까 헤즈볼라는 바로 선전포고하고 바로 전쟁에 뛰어들었는데 후티는 여중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네. 이스라엘 몇 발 날리고 그리고 이란이 빨리 거기 저 홍해 막어 계속 얘기하는데 안 막고 있거든요. 안 막는 건지 못 막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란은 어떻게든 호르무즈 해협이 그렇게 되면 이제 홍해 입구까지 막음으로써 세계 경제를 다시 재인질로 잡으려고 하는 예. 시도를 하지만 아마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예. 더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후티가 지금까지 이제 공격은 이스라엘 쪽으로 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쪽으로 했고 이제 이쪽은 막을 생각은 말로만 이제 경고를 한 상태로 그렇죠, 진짜로 맞습니다. 막을지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도를 했을 때 후티가 시도했을 때 후티는 이란과의 의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의 불이익들도 아마 감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뢰 제거 작전을 위해서 군함 2척이 이제 들어갔다 나왔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만약에 들어가다가 이 이란에 공격을 받고 뭐 격침을 당한다든지 네. 그렇게 되면 뭐 미국으로서는 그 상당히 망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들어갔다 뚫고 나왔단 말이죠. 예. 그 과정에서 뭘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요즘은 말이죠. 기뢰를 제거하는데 무인 잠수정을 이용합니다. 무인 잠수정을 통해서 그 기뢰를 기뢰를 탐지하고 제거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미국이 이쪽에 이란에 대한 항구 봉쇄와 함께 나머지 배들의 항행의 자유를 위해서 지금 이란은 원래 배들이 다니는 그 호르무즈 중간의 해협을 거기는 통과 못한다. 그래놓고 자기 영해 가까이로만 다녀라라고 요구했잖아요. 근데 이란이 못 가게 한 막은 그곳의 기뢰를 제거하고 거기에 지금 통로를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미국의 중부 사령부가 그 작전, 기뢰 제거 작전을 지금 하고 있고 네. 이쪽의 봉쇄와 함께 기뢰 제거 작전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과연 어떻게 될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란이 미국 함정이라든지 기뢰 제거를 방해하기 위한 물리적인 공격 행위를 한다면 지금 미국 측에서도 군사력 전혀 움직이지 않고 딱 대비하면서 유사시 의명 군사작전 재개를 위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제한적인 타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휴전 기간이 한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절반이 지났습니다. 절반 지났기 때문에 일주일여 후에 만약에 이란이 군사작전을 다시 재개한다면 아마도 거기에 대한 또 반대급부 이런 것들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센터장께서는 이제 미군 함정 2척이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는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이란에서는 이란군의 경고를 받고 회항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그럼 기뢰 제거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저는 안 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란 쪽에서는 나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란 쪽에서 때릴 거기 때문에 군함이 맞으면서까지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최종 사격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주장과 이란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란은 못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란이 사용하는 기뢰도 구식 기뢰랑 첨단 기뢰가 좀 섞여 있어서 이게 제거하기 쉽지 않다고 하던데요. 그렇다고 합니다만 또 이란 말로는 자기네들은 뭐 기뢰를 깔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군사 작전이라서 이게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또 이란이 그랬어요. 우리는 굳이 기뢰를 깔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로켓과 미사일이 있는데 왜 그걸 까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란의 메시지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아까 센터장 말씀대로 자칫하다가 다시 무력 충돌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뢰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종전 협상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이게 21시간 동안 이제 마라톤 협상을 했지만 이제 결렬이 됐는데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합의에 근접을 했을 때 합의 직전에 과도한 요구가 있었고 미국에 꼴대 이동이 있었다. 그리고
봉쇄에 직면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 뭐 실제 이슬라마바드에 제가 뭐 직접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협상 상황에 대해서 벤스 부통령이 나와서 잠시 브리핑을 할 때도 그 자세한 질문을 뭐 일부 기자가 질문했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하지 않았거든요. 그 세부 사항은 내가 말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21시간 동안 3번의 라운드를 거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결국 만나서 서로 입장을 처음에 조율을 하고 또 돌아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두 번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다시 조정을 해서 세 번째 만나서 다시 조정하고 어쨌든 그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양측이 노력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뭐 아라크치 장관 말대로 거의 대부분이 합의가 됐는데 미국이 원래 있던 골대를 확 옮겨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그거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결국은 이것은 아라그치 장관은 협상 결렬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게 있는 것이다.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안 된 것이지 우리는 합리적으로 선의로 했고 악의는 저쪽이다. 그리고 저쪽이 잘못해서 안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포기해라. 핵포기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란은 NPT에 가입한 국가잖아요. 우리도 NPT에 가입을 했습니다. NPT가 핵 확산 금지 조약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그 대신 원자력은 평화적으로만 이용하겠다. 전력 생산이라든지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입을 하고 미국이 당초에 그 원자력 발전소를 또 지어주고 제공을 해준 그런 역사적인 전례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거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란은 핵을 개발했거든요. 그게 IAEA에 의해서 확인이 됐고 실제 보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거대한 시설들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이런 곳에 산지에 있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을 어마어마한 미사일들을 수천 기를 그동안 개발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고 특히 2015년에 유엔 안보리국과 독일 그리고 함께 소위 말하는 포괄행동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JCPOA 합의를 했지만 이거는 이란이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지 핵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고 거기에서 이제 탈퇴를 한 것이고 최근에 협상이 이어졌지만 이란은 적어도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벤스 부통령도 마지막에 나와서 얘기했지만 이란이 핵 포기 의지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파기의 근본 원인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라그치 장관이 뭐 꼴대 이동이라든지 뭐 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란과 미국이 사실 상대 탓을 하면서 이 협상 결렬의 탓을 돌렸는데 이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너네만 잘하면 우리는 맞출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협상의 여지를 계속 열어놨다고라도 좀 읽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사실은 확인을 못 해가지고 말씀을 자세히는 못 드리겠는데 벤스가 떠나기 전에 파키스탄 쪽에다가 보여준 이란 쪽에 요구한 10가지 사항을 보면은요, 협상 안 됩니다. 되게 어렵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받기는 10개 중에 1개도 못 받아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핵 문제에 대해서 모든 핵을 그리고 뭐 우라늄 농축도 안 되고 그다음에 대리 세력 다 해체, 대리 세력 지원 중단하고 심지어는 이란의 핵명 수비대에 있는 고두수군이 있거든요. 해외 정보부대 거기도 해체하고 하나부터 10개까지 하나도 이란이 받을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 그 말이 만약에 이 문건이 맞다면 이란으로서는 이걸 하기 불가능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 안 돼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 정도 미리 좀 그런 부분을 의식했던 아마도 그런 걸까요? 것 같습니다. 이란은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란은 이런 게까지 얘기는 안 했고 이란의 레드라인은요 정말 말랑말랑합니다. 핵 문제도 없고요. 말랑말랑한데 미국이 가져온 거는
10개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이란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최대로 미국이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 협상을 하면 양쪽이 하나 극대로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좁혀가가지고 조금씩 다듬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굽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협상이었었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 어렵죠.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이란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그 주장을 보통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꼴대 이동이 있었다. 미국이 거의 다 합의가 된 상황에서 꼴대 이동이 있었고 이제 그 와중에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21시간 동안 한 트럼프 대통령하고 최대 12번 정도는 뭐 소통을 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결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 역할을 했을까?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문제는요. 그 벤스는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었거든요. 이란이 과연 그런 상대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서 소통을 누군가와 했을 그 상대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란에 만약에 갈리바프가 그 정권을 갖고 나왔는지 아니면은 그 정권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면 본국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국하고 얘기가 제대로 됐을지. 왜냐하면 이란 쪽으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 지금 우리는 파키스탄이 중립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란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70명이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걸 노출된 상태에서 이란 쪽에서 그 얘기합니다. 70명이 비행기를 한꺼번에 타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비행기 떨어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란으로서는 수뇌부가 다 없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무릅쓰고 갔는데 과연 거기에서 안전하게 본국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 벤스가 마지막에 미국 이란 쪽에다 제시하는 그 10가지 제가 아까 확인이 된다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한 게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 나서도 꼴대를 옮겼다고 그랬었을 때 그러면 꼴대를 옮겼잖아요. 그러면 꼴대를 옮겼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국하고.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근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느냐. 그 소통이 됐느냐. 그래서 안 됐을 거라고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어렵습니다. 이제 그 협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뭐 남북 협상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협상을 하면 협상 대표단이 가 있지만 뒤에서 그 협상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를 하거든요. 이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평양에 가서 북한과 협상을 할 때도 이 남쪽에서 평양 그 상황들을 알거든요. 모니터링을 하고 지침을 주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박 교수님 말씀대로 이란의 지휘 체계가 과연 뭐 스타바라든지 그렇게 과거에 하메네이가 살아있을 때와 같이 최종적인 결심권자가 지침을 주고 그래 그걸 받아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물리적으로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기가 어려웠을 가능성도 저는 박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파키스탄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도 휴전 기간이 남아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다시 2차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얘기를 했고 저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다가 다 못 드렸는데 그 이란의 원유의 거의 80~90%가 중국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란이 여러 가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슬라마바드로 날아간 데는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란의 원유가 막히고 그게 중국으로 못 가면 제일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어딜까? 중국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중국이 이 협상에서 이란 보고 호르무즈 풀어라. 그리고 웬만하면 받아라. 라고 역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이 중재에 좀 나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중국과도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또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가도록 돼 있어요.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이 같이 열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이 과연 협상 와중에도 과연 역할을 했을까? 그 부분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자, 한편 이스라엘 얘긴데요. 이제는 이스라엘은 전쟁을 중단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네타냐후 총리는 방탄조끼를 입고 지금 현재 맹폭 중인 레바논 점령지를 찾아서 전쟁은 진행 중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וגם מטפלים בתמ"ס, אבל יש עוד עבודה לעשות. עשינו עבודה ענקית
הישגים אדירים. יש עוד מה לעשות ואנחנו עושים אותם. אחד הדברים שאנחנו רואים כאן זה שבעצם שינינו את פני המזרח התיכון. האויבים שלנו, איראן וציר הרשע, הם באו להשמיד אותנו. 네, 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극우 강요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이렇게 이슬람 3대 성지 중 하나인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공개 기도를 강행해서 더 논란이 일었습니다. 성전산은 요르단이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어 유대인의 방문은 허용되지만 유대인 종교 의식은 금지된 장소인데요. 이 안보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인이 된 기분이다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점령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אתה יודע הרב, אני נזכרתי כשנכנסתי כאן, גיל 14-15 שנכנסתי לכאן. ויהודי רק אם הוא מלבל נעצר. כלומר, אתה מרגיש כמו בעל הבית, כמו בעל הבית כאן. יש לנו שלנו, לשוטרים שלנו, ללוחמי כליאה שלנו, ניצחון לעם ישראל בעזרת השם. 요르단 외무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극우 장관의 용납할 수 없는 침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판한 건데요. 당시는 미국과 이란이 휴전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아랍을 향한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서 이 지역 긴장은 계속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자, 네타냐후 총리는 방탄조끼를 입고 레바논에 가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고요. 국가안보장관은 이슬람 성지,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거라면서요. 거기에 가가지고도 도발을 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끝내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스라엘은 전쟁 안 하고 전쟁 끝내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특히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요. 레바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좀 우리 국민들에게 좀 이해를 돕자면 휴전선이 있잖아요. 네. 휴전선에서 만약에 북한 쪽에서 우리 쪽으로 뭔가를 계속 쏜다면은 이 장단이나 파주, 문산 이런 쪽에 주민들이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정확하게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국경선에서 그 레바논 쪽에 헤즈볼라가 있어요. 네. 헤즈볼라가 이쪽으로 이제 뭘 쏘면은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주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그 남쪽으로 내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 입장에서는 이 국민들이 뭐 하냐 니네들 지금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이래를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를 공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마스로부터 리타니 강이 있는데 리타니 강 위쪽으로 올라가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아예 리타니 강 남쪽을 아예 점령을 해버리거나 가자처럼 아예 쑥밭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마스를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하마스를 위쪽으로만 올리는 게 아니라 하마스 자체로 아예 소탕을 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소탕을 해버리겠다라는 얘기는 이건 전쟁을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마스가 그냥 무장 세력이 아니라 레바논 군대보다 더 센 군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건 레바논 정부한테 야 니네들 작년에 우리한테 약속했지 않았어? 무장해제 시킨다고. 니네들 시킨다고 그랬는데 못 시킨다고 그랬으니까. 헤즈볼라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헤즈볼라 무장해제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 레바논 정부가 우리가 못 시킨다고 그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당연히 우리 뭐 전쟁의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공격을 하는 거고 또 하나 이번에 공격을 멈추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이란이 레바논 휴전을 조건으로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레바논 정부가 한심하게 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야 어떤 나라가 우리 레바논의 전쟁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 우리 레바논에 대해서 우리 레바논 정부밖에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너무 좋은 말이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전도 성립이 안 되고 계속 이스라엘에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은 레바논이 분열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쁘게 얘기한다면 내전으로 가는 게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좋죠. 근데 이번 주 안에 레바논하고 협상한다고 그러잖아요. 별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아니 왜 의미가 없냐면 헤즈볼라하고 해야죠. 네네. 헤즈볼라는 제끼고요. 레바논 정부하고 하는데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를 컨트롤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의제가 하마스 아니 헤즈볼라 무장해제예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전쟁을 멈출 마음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이제 교황이 좀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제 스스로를 예수에 비유하는 것 같은 이 AI로 만든 그림을 올렸습니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레오 14세 교황에 대해서도 거칠게 공격하기도 했어요.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크리스찬입니다만 저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저런 그 성품,
저런 행동, 저런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본인의 어떤 체면이랄까 이런 걸 많이 깎아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취지는 그럴 거예요. 아마 저기 이제 보면 뒤에 자유의 여신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이란에 대한 공격이 개시가 되면서 이란 국민들 중에는 트럼프가 약속을 지켰다. 정말 트럼프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난 연말에 시위를 했던 많은 이란 국민들 중에서 아마 그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이란 국민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란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 지금 신정 체제에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에게 자유와 구원의 그런 기회를 줬다라는 걸 아마 저렇게 표현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사진에다가 자기 얼굴을 집어넣은 거는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고 교황에 대해서도 예의를 지키고 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그 절제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받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뭐 예수를 자기를 예수에게 비유하는 AI 그림 그리고 이제 레오 14세 교황하고도 이제 부딪히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제 보셨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입니다. 밤 11시부터 미국이 예고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가 시작됩니다. 미군은 허가 없이 해협에 진입할 경우 차단하거나 납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모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일촉즉발의 상황인데요. 지금 봉쇄 시작을 앞두고 미군이 선원들한테 이 조치 내용을 알렸다고요. 네, 로이터 통신이 미군 중부사령부가 선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서한에서 미군은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 동쪽의 아라비아해에서 봉쇄 조치를 예고대로 밤 11시부터 시행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봉쇄는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선박 통행에 적용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란 이외의 목적지로 향하거나 이란이 아닌 곳에서 출발하는 중립국의 통행은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허가 없이 봉쇄 구역에 진입하거나 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차단, 항로 변경과 납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봉쇄 대상은 항구와 석유 터미널을 포함한 이란 해안선 전체를 아우르고 식량, 의료품, 기타 필수품을 포함한 인도적 차원의 화물은 검사를 거치는 조건으로 허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란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로이터 통신은 오늘 이란 관련 유조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유조선 오로라호는 이란산 석유 제품을, 뉴퓨처호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실은 경유를 채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고된 봉쇄가 현실화하면 갇힐 것을 우려해서 서둘러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을 두고 불법이고 해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아라비아만과 오만의 항구들은 모두의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란의 항구들이 위협받는다면 영내 그 어떤 항구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배들을 막겠다는 미국에 맞서서 보복 가능성까지 내비친 겁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사령부도 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그들을 집어삼킬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력이 해협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휴전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이 역봉쇄에 나설 경우 해협의 긴장감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이란. 이 호르무즈 해협뿐만이 아니라 이 홍해 입구까지 막고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고요. 네, 이란 국영방송 IRIB는 SNS에
바브 엘만데브 곧 시작이라며 물음표와 느낌표를 단 짧은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중관형 타스님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바브 엘만데브 해협도 잃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브 엘만데브 해협은 아라비아 반도를 기준으로 이곳 오만 해와는 반대편에 있는 수에즈 운하와 연결된 홍해의 입구입니다.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12%가 이 해협을 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홍해와 직접 접하고 있지 않지만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움직이면 해협 통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어서 아직까지는 위협성 메시지로 풀이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바브 엘만데브 해협 교란까지 현실화되면 영내 긴장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레바논 남부의 지상군까지 투입한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핵심 거점인 빈트 즈베이를 거의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접 전투와 공습을 통해서 대원 100여 명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현지 시각으로 새벽 이스라엘 도시와 정착촌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하루 동안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남부에 있는 이스라엘 군 기지 등 43건의 공격을 감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전면 봉쇄 카드를 들고 나온 건 이란의 돈줄을 차단해서 결국 두 손 들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자칫 유가 급등과 경제 위기를 초래해 미국이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미 동부 시간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선박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봉쇄가 이란만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If he goes after some of the ships that are holding Iranian oil, those have already been purchased by China, by India, by other countries in Asia who will suffer from this, but it's also their oil. He's not taking Iran's oil. 이런 조치는 미국을 중국, 인도 등 다른 나라들과의 대립 구도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설상가상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에 맞서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까지 차단하고 나선다면 국제 유가는 $200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But I don't understand how blockading the strait is going to somehow push the Iranians into opening it. I don't get the connection. 군사적으로 미국의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호르무즈에 배치된 미 함정이 이란의 공격을 받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전쟁으로 번질 수 있고 봉쇄 작전을 유지하는 데 드는 천문학적 비용도 부담입니다. 일각에선 이런 이유로 미국과 이란이 새로운 현상 유지선에서 멈출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란은 제재 해제를 얻지 못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입니다. They will re-establish economic relations with a large number of states who had fled the Iranian market because of U.S. sanctions but are now forced to come back in because they need the oil from the Persian Gulf and they need to pay those tolls. 결국 미국의 더 큰 압박이 이란의 굴복 대신 오히려 이란에 버틸 수 있는 명분과 승기를 쥐어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종전을 위한 첫 대면 협상이 결렬되자 이란은 미국이 합의 직전에 골대를 옮겼다며 첫 협상 실패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협상 결렬도 전술의 일부일 수 있다며 곧 종전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권준기 기자입니다. 종전 협상에 참석했던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극단적 요구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슬라마바드 MOU에 대한 합의가 임박한 시점에 미국이 골대를 옮겼다며 선의는 선의를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도 미국은 애초에 협상을 하러 온 것 같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آمریکایی‌ها به دنبال باز تحمیل اراده بودن بر ملت بزرگ ایران منتها از مسیر مذاکره و با ادبیات دیپلماسی. 협상 결렬 이후 테헤란 조간신문에는 이란이 승리했다는 헤드라인이 장식됐습니다. 시민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건 이란이라며
미국이 싸움을 걸어온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جنگ که احتمالش بسیار زیاده ولی خب از اون طرفم جوانای ما نظامیای ما آماده‌اند یعنی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 양측 모두 대화 중단을 말하지 않았다며 첫 협상 결렬은 일종의 전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we should interpret all of these moves as negotiating tactics within a negotiation rather than necessarily a complete breakdown. 평화회담 개최를 위해 나흘간 휴일을 가졌던 파키스탄은 다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이집트 사우디 외교장관과 잇따라 통화한 데 이어 샤리프 총리는 곧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만나 협상 재개를 위한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회담을 다시 유치하길 기대하면서 중재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파키스탄과 이집트, 튀르키예 등 중재국들이 휴전 시한 전 추가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악시오스에 따르면 중재국들은 며칠간 미국, 이란 양측과 접촉을 이어가며 남은 쟁점을 좁히고 종전을 위한 합의 도출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중재국들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휴전 종료 전에 2차 협상을 성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통은 현재 상황과 관련해 완전한 교착 상태는 아니고 외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며 양측이 서로 흥정 중인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 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단 장관은 현지 시간 13일 아나돌루 통신 인터뷰에서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국가가 제시하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해법과 관련해 이런 접근법은 충분히 타당하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조만간 영국과 국제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건 정해진 게 조금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정부 내에서는 트럼프의 역봉쇄 선언에 깜짝 놀랐다, 또 진심인가라는 비공식 반응도 나왔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발표에 일본 정부는 재차 외교적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충돌보다는 외교를 통해 합의에 이르길 기대한다면서 일본도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도와 호르무즈 봉쇄와 기뢰 제거에 참여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外交努力やホルムズ海峡をめぐる動きを含め関連の動向を注視しているところです。自衛隊の派遣という話ということであればですね、それについては何ら決まっていること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에둘러 답하긴 했지만 미국이 추진하는 군사적 봉쇄에는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소 원론적인 공식 입장과 달리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런 비공식 반응도 나왔습니다. 역봉쇄 발표를 듣고 놀랐다. 진짜로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것인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봉쇄 결정은 이란 견제를 위한 것일 뿐 자유로운 항행을 바라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옹호 발언도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두 나라 간 협상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이 크지 않다는 하소연도 있었습니다. 현재로선 비축 석유와 원유 대체 조달로 버티면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외무성 간부는 협상 결렬은 유감스럽지만 휴전이 무너진 것은 아니라면서 재협상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불안에 일본의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2.49%까지 오르며 2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면 중국에 50%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사실상 종전 시간표인 5월 방중 일정을 앞두고 조급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이란의 굴복을 압박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이란 무기 지원서를 겨냥해선 50% 관세를 매기겠다며 재차 으름장을 놨습니다. 사실상 종전 시한인 방중 일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조급함도 읽힙니다.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이어 이란과 단판 불발로 중국용 협상 무기가 마땅찮기 때문입니다. There's U.S. intelligence that China is preparing to ship weapons to Iran. Well, if China does that, China's going to have big problems, okay? 미국과 2차 무역 전쟁에서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중국은 관세 전쟁엔 승자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호르무즈 역봉쇄 위협에 대해서도 근본 책임은 미국에 있다며 냉정과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海峡通航受阻的根源在于伊朗战事，解决这一问题的出路是尽快停火止战。 미국의 목리에 세계가 등을 돌린 사이 중국을 찾는 각국 지도자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각을 세워온 스페인 총리는 네 번째 방중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에둘러 저격했습니다. Se obstinan en interpretar la realidad en clave de suma cero, en narrar el crecimiento de unos como una pérdida para el resto. 중국이 특사를 보내 중재 외교를 펼쳤던 중동에선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왕세자가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또 트럼프의 방중談판에 앞서 이뤄진 왕이 외교부장의 평양행에 이어 러시아 외무장관이 중국으로 날아와 밀착을 과시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식품 가격 폭등, 또 경제 성장 둔화라는 이른바 삼중 쇼크로 전 세계 3,250만 명이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에 처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은 현지 시간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6주간의 에너지 생산 차질과 고비용 구조가 이어질 경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심각한 역개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에너지 순수입국 37개국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방공 전력 공백을 우려해 미국 중심의 무기 조달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과 영국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한화와 LIG 넥스원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의 인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타진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한국 업체들의 요격미사일 추가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차 석유 최고 가격이 적용된 뒤 나흘 연속 국내 유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994.9원으로 어제보다 2.2원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하루 만에 2.5원 오른 1,988.8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에서 비롯된 고유가와 고환율로 항공사들이 비상 경영에 돌입했는데요. 티웨이가 처음으로 희망휴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때처럼 무급휴직이 항공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 사태로 비롯된 고유가와 고환율로 시름을 앓는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휴직 카드를 꺼내든 곳이 나왔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객실 승무원들을 상대로 휴직 희망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과 6월 2달 동안 급여 없이 쉬는 조건입니다. 티웨이 측은 성수기인 7월 휴가철을 앞둔 비수기, 승무원 업무량을 줄여두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티웨이는 이란 전쟁 이후 국내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비상 경영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4년 유럽 노선을 새로 취항하고 장거리 노선을 늘리면서 고유가에 더욱 취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2024년 120억 원 규모였던 영업 손실이 지난해 2,600억 원까지 급증해 적자가 쌓인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유가 상황에 고통받는 다른 항공사들 역시 무급휴직 신청을 받는 코로나19 때 풍경이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의 사정을 악화시킬 전망입니다. 5월 유류할증료는 3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을 근거로 산정되는데 현재 18단계인 유료할증료가 단번에 최고 단계인 33단계를 찍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 등 최장거리 노선은 왕복 100만 원까지 유료할증료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여행 수요가 더욱 줄어 항공업계의 여건은 더욱 나빠질 전망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미 노선을 줄이고 허리띠 졸라매기에 들어간 저비용 항공사들을 중심으로 추가 노선 감축이 이어질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중동 사태로 수급난이 벌어진 플라스틱 원자재 납품을 미끼로 한 사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원자재를 싸게 판다며 공장에 접근한 사례도 확인됐는데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한 플라스틱 공장에 팩스로 들어온 문서입니다. 제목은 수지원료 매각액건. 발신자는 국제물류 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라며 원자재 해외 운송 등을 한다고 소개하는데 최근 원료 공급이 어려워져 수출 입자재들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품목은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 등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였습니다. 폴리에틸렌 원자료가 지금 4월달 가격이 아마 210만 원에서 아마 그 이상 상회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공급해 주기로 한 단가는 톤당 150만 원에 해주겠다는. 발주를 넣자 업체는 선입금을 넣으면 직접 배송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은 업체에서 회신을 줘야만 가능했고 담당자 휴대전화는 수신이 거부된 상태였습니다. 회사 명칭을 검색해보니 최근 몇 년간 활동이 없어 도용된 것으로 의심됐고 결국 이를 수상히 여긴 공장에서는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주소를 준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자로 나한테 간편하게 넣어달라. 그랬더니 그 뒤로는 문자도 안 보내고 연락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 또 다른 업체에서 같은 내용의 팩스가 왔는데 회사 명칭은 달랐지만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는 똑같았습니다. 원자재 납품을 미끼로 한 사기가 의심되는데 다른 공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팩스와 심지어 자신들이 보관 중이라는 플라스틱 원료 사진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그 대리점 거래하는 사람들은 50%도 안 줘요. 30%밖에 안 주거든요, 지금. 다른 데서 구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사기꾼들이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원재료를 공급하겠다고 속여 선입금 명목으로 4,300여만 원을 가로챈 사건도 발생했는데 경찰은 중동 사태 원료난을 악용해 원자재 납품을 미끼로 한 사기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책임을 묻는 유엔 결의안에 기권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보다 균형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보편적 인권 관련 기본 입장과 결의안의 상세 문안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의 반인권 행위를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특정 결의안이나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경제난 속에 정부, 여당이 자동차 보험료율 인하 등의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야당과도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다만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을 두고는 여야 간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결렬된 직후 정부 여당이 대응책 마련을 위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최대 화두는 종량제 봉투 같은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 차질 문제. 당정은 전체적인 수급에 문제가 없다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필수 생활용품 50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일 수급 모니터링 체제를 지금 가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또 차량 5부제와 2부제 시행 본격화로 운행거리가 줄어들었다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 차 보험료율 인하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보수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때리기를 고리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먼저 즉흥적 언행을 중단하고 제도적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은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혜와 국력을 모으는 자리라는 점을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각 당 지도부까지 참전해 국익이 걸린 외교를 국민 갈라치기 재료로 쓰고 있다. 가짜뉴스를 손에 들고 에너지 안보를 도박대에 올리는 격이란 등의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가짜뉴스로 우방국과의 관계를 파탄내고 국익을 내팽개친 대통령과 이를 바로잡으려는 비판 세력 중 누가 진짜 매국노란 말입니까? 범여권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외교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란 경고가 나왔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방한하면 체포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의 전쟁 학살 논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아무리 야당일지언정 인류의 보편적 가치마저도 정쟁 도구로 삼아야 쓰겠습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중동 상황에 시급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목요일 긴급 현안 보고와 대응 점검 회의를 합동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지난주 꽃샘추위로 늦겨울 같던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이 계절을 한 달 앞선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한낮 광주가 30도씨에 육박했고요. 서울도 27도를 넘어서며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월요일 점심시간, 도심 공원에는 봄 햇살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파란 하늘 아래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거리에는 반소매 차림이 부쩍 늘었습니다. 한낮 서울 기온은 27.4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며 6월 초순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경기 가평 청평면은 29.7도, 광주광역시 29.1도, 창원 28.8도 등 일부 대륙은 30도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경남 김해와 통영 등 일부 지역은 4월 중순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요란한 봄비를 몰고 왔던 저기압이 물러나고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강한 햇볕까지 더해지며 낮 기온은 평년보다 한 달가량 앞선 수준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다만 동풍이 불면서 서쪽 지역은 기온이 크게 오른 반면 동해안 등 동쪽 지역은 25도를 밑돌며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서쪽 지역의 때이른 고온 현상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풍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동쪽 지역은 다소 선선한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밤사이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만큼 아침 저녁 쌀쌀한 날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지만 양은 많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던 고3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이 중학교 시절 갈등이 있었던 피해 교사가 올해 전근을 오자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승훈 기자입니다. 학교 정문으로 경찰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119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고3 학생 A군이 3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피해 교사는 등과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주 5분 만에 112로 신고해 자수한 A군을 인근 아파트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범행에 앞서 흉기를 미리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갑자기 교장실에 찾아와 갈등이 있던 피해 교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군은 중학교 시절 학생부장이던 피해 교사의 지도 과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교사는 지난달 해당 고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측은 피해 교사가 손편지를 써서 준비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고 대화 시간 마련을 위해 교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사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강력범죄라며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완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A군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을 토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들은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과 세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합동 분향소에는 애도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냉동창고 화재 진화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 2명의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분향소엔 안타까운 사고에 슬픔을 나누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조문객들은 조화를 올리고 두 손 모아 명복을 빌어봅니다. 두 분의 영령 앞에 숭고한 자 희생을 깊이 애도를 표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순직한 소방관은 3남매를 키우던 44살 박승원 소방경과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30살 노태영 소방교입니다. 사고 당시 무전으로 전원 대피 지시가 내려졌지만 대원 2명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족과 동료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애들 셋 와이프 놔두고 어떻게 갔을까 하는 마음이 크고, 그리고 막내를 너무 사랑하는 또 아빠였고, 그래서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하는 아픔이 지금 제일 큽니다. 화재 현장엔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22명이 투입돼 합동감식을 마쳤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시료들과 공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작업중에 불꽃이 옮겨가지고 난가도 추정되는 거라 정확한 결과는 또 이제 국과수에서. 정부는 순직 소방관 2명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며 옥조 근정훈장을 추서했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 안도 수산물 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 공무원들의 빈소에 조전을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고 박승원 소방경 조전에서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순직 소방관인 고 노태영 소방교의 조전에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소방관을 화마에 잃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수 없다며 고인의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에 대한 수색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지만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발자국과 먹이 활동 등 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늑구가 보문산 일대를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이번 주 중 대규모 합동 수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는 주요 길목에 뿌려놓은 먹이 일부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지만 까마귀나 오소리가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미국에 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두고 당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잇따랐습니다. 재보궐선거의 변수,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 북구 갑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몰래 출국이란 비판 속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떠난 뒤 지도부는 5박 7일 방미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고 미국 상하원 면담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 등 시간표가 빼곡하다는 겁니다. 미국 편인지 이란 편인지 이재명 정부가 헤매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유권자에게 선명한 선택지를 주는 일종의 선거운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노의 부부,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말이 있죠. 당은 당 대표가 할 일이 있고 원내대표가 할 일이 있고 시도당 위원장이 할 일이 있고. 하지만 서울시당 위원장인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공천에 차질이 생긴다고 거듭 비판을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도 촉박한 선거 일정 속에 참 부럽다고 비꼬았습니다. 저는 무박 2일 일정도 다니고 1박 2일 일정도 다니는데 참 어떻게 저렇게 신통한 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 입성을 노리던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 북구갑으로 행선지를 정한 분위기입니다. 한 전 대표는 SNS에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 부산 시민을 위해 살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물밑에서는 무공천 건의도 잇따르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권 정당으로서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모든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 당의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므로써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식 전 의원이 털을 닫고 있고 민주당이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에게 공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만큼 3파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대구시장 추가 경선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주호영, 이진숙 후보의 합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장기화하는 잡음에 팔을 거둔 건데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독자 민심 행보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를 고려한 거란 분석입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공행진하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광역단체장 힘싣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 공천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인데 다만 계파 갈등 불씨에 소갈이도 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처럼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정청래 대표가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를 에스코트하며 들어섭니다. 당의 전략자산이라고 추 후보를 치켜세우고 손수 파란 점퍼도 입혀주며 1,400만 경기와 전국 후보들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전국을 파란 바람으로 파란을 일으켜 6월 3일 지방선거를 승리하겠습니다. 험지 대구부터 최대 승부처 서울까지 일찌감치 공천장을 받은 유력 주자들도 공중전을 본격화하며 새몰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지자체장 교통정리를 2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 전북지사는 여전한 고민거리입니다. 경선에 불복하며 곡기를 끄는 안호영 의원 단식장엔 대리운전비 지급으로 속전속결 제명된 김관영 지사가 상경에 힘을 실었습니다. 공정성, 신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관영에 대해서는 묻지마 제명이다. 이원택에 대한 묻지마 구명이다. 후보 간 합종 연횡을 넘어 계파 갈등 기류도 감지됩니다. 정청래 지도부와 가까운 이원택 후보는 제3자 식비 대납 의혹에도 혐의 없음으로 면죄부를 받았다는 의심입니다. 지도부 공개회의에선 억울, 부당함은 없어야 한다, 선당 후사 정신을 견지해달라, 친명 대 친청, 비당권파 대 당권파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재보궐선거 지형에도 계파 대리전 긴장감이 감돌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안산갑의 원조 7인회 김남국 대변인과 원조 친문 전해철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경기도를 콕 찍어 출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저의 이 결백함과 또 그동안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저에게 정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내일 자신의 출마 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기 하남갑과 평택을이 유력 행선지로 거론되는데 법여권 선거연대의 성격과 깊이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내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를 엽니다. 박상용 검사와 이화용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기소 과정 전반과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의 진위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프로야구에는 삼성 원태인과 키움 안우진 등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들이 마운드에 복귀해 열기를 더했습니다. 시즌 초 부진했던 토종 에이스들도 점차 구위를 회복하면서 리그 판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피의 에이스 삼성 원태인이 NC 신재인과 김정호를 연이어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첫 타자에게 2루타를 허용하며 위기를 맞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두 타자를 잡아내며 위기를 넘긴 순간입니다. 팔꿈치 근육을 다쳐 WBC는 물론 시즌 개막 뒤에도 한동안 등판하지 못했던 원태인은 복귀전에서 매 이닝 주자를 내보내고도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며 에이스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구단과 팬들이 원태인의 복귀를 손꼽아 기다린 이유입니다. 팬들의 그런 함성과 박수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너무나도 기다려왔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부상에서 복귀해 기지개를 켠 토종 에이스는 또 있습니다. 복귀전에서 입이 떡 벌어지는 강속구를 꽂으며 에이스의 귀환을 알린 키움 안우진이 그 주인공입니다. 아직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지만 몇 주 안에 정상 이닝을 소화할 예정인 만큼 시즌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빨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또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이름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등판 때마다 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이 밖에 두산 곽비는 첫 2경기 부진을 딛고 KT 강타선을 상대로 삼진 9개를 빼앗으며 본 궤도에 올랐고 두산전 7이닝 2실점으로 시즌 첫 승을 신고한 KT 소용준 역시 시즌 초 부진을 털고 에이스 위용을 되찾았습니다. 토종 에이스들이 변함없는 부위로 마운드에 복귀하면서 리그 판도에 미칠 영향에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가 한국 여자 배드민턴 최초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해 무엇보다 후련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아시안게임 2연패입니다. 이대권 기자입니다.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배드민턴 세계 1위 안세영이 공항의 모습을 드러내자 팬들의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3 세계 선수권 대회, 그리고 2024 파리 올림픽에 이은 마지막 포즈를 맞춘 그의 소감은 한마디로 후련합니다. 대회 직전까지 우승에 대한 부담이 컸고 욕심도 많았지만 단번에 덜어냈습니다. 부담감도 있었고요. 정말 더 하고 싶었던 욕심이 계속 생겨났었는데 그걸 조금 억누르느라 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멋지게 해낼 수 있어서 지금은 정말 후련한 것 같고요. 게다가 지난달 전형 오픈 결승에서 무릎을 꿇었던 왕제이에 제대로 서력했습니다. 당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부족함을 제대로 되짚어본 결과입니다. 안세영의 다음 목표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2연패를 달성하는 겁니다. 정말 간절하고 또 너무나도 하고 싶은 대회이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정말 잘하고 싶은 경기도 하고 싶은 경기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습니다. 말보단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그의 다짐이 오는 9월 일본 현지에서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벌써 여름이 찾아온 듯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에서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며 초여름처럼 날이 덥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큰 일교차 염두에 두고 옷차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국적으로 구름이 잔뜩 끼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날이 개겠지만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5에서 30mm, 남해안에도 오후부터 밤사이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 12도, 대구 9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6도, 부산 19도로 서쪽 지역은 예년보다 6도에서 9도가량 높겠고 동쪽 지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고온 현상이 잠시 누그러들겠고 남부와 제주도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예고한 11시가 지났습니다. 이란이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죠. 네, 아직까지는 특별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